안녕하세요. 예술에 관한 수다, 예술적인 수다를 지향하는 SBS 대표 팟캐스트 커튼콜 222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이병이고요. 오늘도 김수현 문화예술 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커튼콜 김수현입니다. 네, 자 오늘은 450여 년 역사를 가진 독일의 명문 악단 베를린 슈타츠카펠레. 네. 맞게 발음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성 최초, 아시안 최초 최연소 종신 악장으로 활약을 하고 계신 분인데요. 솔리스트로서도 두드러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이지윤 씨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뭔가 222회 이지윤 씨. 네. 네, 뭔가 이렇게 운율이 맞는 것 같은데. 네. 네, 먼저 직접 소개와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바이올리니스트 이지윤입니다. 저는 베를린에서 지금 11년째 살고 있는 해외 거주 국민이고요. 해외 거주 한국인. 네. 그리고 이제 악장 활동과 솔리스트 활동 그리고 실내악 연주자 활동 그리고 선생님까지 우와. 병행을 하고 있는 연주자입니다. 와. 네. 네. 선생님이시구나. 맞아. 그 얘기도 들은 것 얼마 같아요. 전에 네. 네. 교직을 또 맡게 돼가지고 와. 1년도 아직 안 됐어요. 어디서 가르치세요? 제가 졸업한 학교 한사에서 한사예슬러 학교에서 네. 지금 우와. 이제 제 클래스가 생겨가지고 네. 가르치고 있어요. 네. 그렇구나. 그리고 요번에 한국에 오신 거는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리사이트 공연 있어서 네. 오신 거죠? 네. 이번에 제가 29일 토요일 날 네. 오후 2시에 네. 예술전당 IBK홀에서 이제 제 독주회를 열게 되어가지고 네. 이제 그 네. 연주차 들어오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얼른 모셔왔습니다. 아, 네. 네. 사실 예전에 인터뷰를 하려고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네. 그래서 그놈의 못했던 그 코로나가 참 여러 사람을 힘들게 했습니다. 네. 그 당시에 금호 아트홀의 상주음악가로 그 코로나 딱 터진 그 첫 해에 원래 금호의 상주음악가로 활동하게 되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악장이시니까 그런 얘기를 좀 하고 그래서 기사를 거의 다 써놨었어요. 제가 그랬는데 코로나가 터져서 뭐 문화부 기사 공연 다 취소됐는데 뭐 이런 기사가 들어갈 상황이 아니었고 그리고 그 금호 아트홀의 상주음악가 시리즈 그 공연도 많이 취소가 돼서 네, 그게 2020년이었는데 네. 제가 정말 너무 야심차게 준비했던 한 해였는데 네. 아쉽게도 근데 그 대신 이제 휴식을 취하는 양치 못하게 휴식을 취하는 한 해가 됐었어가지고 네. 또 전화 위복인 것 같아요. 네. 네. 그게 벌써 한참 됐네요. 4년 생각해보니까. 지났어요. 네. 그래서 그 뒤에 베를린 슈타츠카펠레 내한 공연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사실 뵀지만 네. 이렇게 딱 마주 앉아서 인터뷰를 하는 거는 처음이고요. 네. 베를린 슈타츠카펠레. 아까 발음 맞냐고. 근데 네. 사실 좀 혀가 좀 꼬이는 발음이긴 해요. 어디서 끊어야 되는 걸까? 막 약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네. 오케스트라인지. 저희 이제 베를린 슈타츠 카펠레는요. 슈타츠하고 카펠레 네. 이렇게 되거든요. 네, 이제 베를린에 있는 대표적인 오페라하우스 극장에 속한 오케스트라예요. 네. 그래서 저희는 450년 아까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45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는 오케스트라이고 그 말인즉슨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오케스트라 중에 하나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1570년 창단된 그 악단인데 이제 그때는 네. 궁중 악단으로 그 슈타츠카펠레라는 게 슈타츠라는 거는 어떤 시나 그런 그런 주나 뭐 주나 이런, 그런 얘기고요. 스테이트 이런 거. 맞아요. 네. 그리고 카펠레라는 거는 이제 악단, 궁정 악단, 채플 이런 얘기여서 그 이제 왕을 모셨던 그런 악단이죠. 네. 그렇게 시작을 해서 저희가 그 역사에 보면은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다녀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처음에는 펠릭스 맨델손 네. 그분도 저희 집에 오셨었고 한참 전 얘기지만
그리고 리하드 슈트라우스도 네. 했었고 또 지휘자 중에 정말 유명하신 분들 중에는 그 프루트 뱅글러 네. 네. 아니 그리고 그분과 또 그 캐란까지 네. 네, 저희 지휘를 맡아서 하셨던 그런 아주 역사가 깊은 네네. 베를린에 있는 그런 오케스트라이고요. 네. 저희는 120명의 단원이고 네. 또 이제 저는 2017년부터 네. 이제 거기서 제1악장 맡고 있습니다. 네. 와. 네. 그 악장이 되실 때, 그러니까 지휘자가 이제 다니엘 바렌보임이, 그러니까 예술 감독, 음악 감독.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지휘자 바렌보임 같은 경우에는 1992년부터 그러니까 굉장히 30년을 오래되셨잖아요. 네, 30년을 이제 저희 상임지휘자로 계셨어요. 제가 92년생인데 제가 태어난 그때부터. 해부터 네. 30년을 와. 이제 상임지휘자로 이제 네. 이제 저희를 맡아서 하시고 그리고 이제 2023년 초에 이제 건강상의 문제로 네. 이제 그 직책에서 물러나시고 네. 저희가 이제 2024년 이제 가을부터는 새로 상임지휘자가 와서 이제 크리스찬 틸레만이 저희 지휘자가 되었어요. 아, 그게 결정이 됐군요. 네, 얼마 전에 결정이 돼서 네, 이제 네. 사인까지 했어요. 아, 네, 드디어. 그렇구나. 네. 지난번에 베를린 슈타츠카펠레 내한 공연 때 바렌보임이 갑자기 아파서 못 온다고 해서 네. 그때 틸레만이 지휘를 했었잖아요. 네. 한국에서. 네. 네. 그때도 갑자기 오셨던 건데 사실 네. 틸레만과의 그 인연이 되게 우연이었던 게 네. 그러니까 저희가 2020년 2022년 네. 그 즈음에 그러니까 저희가 10년 동안 정말 공들인 네. 프로덕션이 하나 있었거든요. 네. 오페라하우스에서 이제 저희가 그 리하드 바그너의 네. 그 니벨룽겐의 반지 네, 네. 그 프로덕션을 10년을 공을 들여서 어. 하는 프로젝트여가지고 굉장히 프레셔가 많았어요. 네. 모든 사람에게. 그랬는데 갑자기 한 2, 3주 전에 네. 이제 바른보임 건강이 너무 안 좋아지셔서 네. 취소가 된 거예요. 어머. 그 바른보임이 못 하시겠다고. 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중요한 공연을 프로젝트인데. 3주 앞에 다가왔는데 지휘자를 누가 어디서 누굴 찾아서 하나. 그래 정말 너무 이렇게 또 운명인지 네. 그 주에 하필이면 틸레만이 쉬는 주셔가지고 오. 틸레만도 바쁜데. 네, 원래. 그분을 모시기 진짜 힘드신 그죠. 분이거든요. 그렇게 네. 짧은 시간 안에 네. 갑자기 막 이렇게 점프인 하라고 하시면은 뭐 거의 불가능한 상상을 하는데 아, 그리고 그게- 반지 시리즈가 얼마나 큰 작품인데 그러니까요. 그걸 갑자기 네, 와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오셔서 네. 리허설 뭐 한 2번씩만 하고 하셨어요, 사실은. 어. 네. 내가 그랬는데. 바이로이트에서도 많이 해보긴 네, 했으니까. 뭐 워낙 잘 음악이야, 아시는 뭐. 분, 네. 곡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그 전체를 맡아서 그죠. 모르는 오케스트라와 네, 저희랑 네. 사실 처음 데뷔하신 거거든요. 그 그 거의 오케스트라랑 이제- 같이 하는 네, 게 그게 그러니까 처음이었어요. 그 전에도 이제 심포니 공연 하나는 그때도 갑작스럽게 오시긴 하셨는데 이제 저희는 아무래도 오페라하우스다 보니까 그죠. 이제 그런 프로덕션은 스케일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건 오케스트라뿐만 아니라 이제 무대나 네. 그 특히 지휘자 입장에서는 이제 모르는 하우스에 네. 처음 오는 거면은 부담이 많이 되거든요. 그죠. 그런데 정말 이렇게 왕좌에 오르듯이 그 첫 리허설 하고 네. 공연하고는 반응도 너무 좋았고요. 약간 원래 이분이 오셔야 되는 자리인가? 약간 이런 어.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이 케미스트리가 잘 너무 맞았구나. 잘 맞아서 네. 그때 단원들도 너무 다들 만족해했던 기억이 네. 나요. 네. 네. 그랬구나. 그때 그렇게 인연이 있었는데 결국은 네. 상임으로.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몇 번 바른보임 대신 이제 점핑을 몇 번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2022년 12월에 네. 저희 이제 한국에 투어를 왔을 때도 그러니까. 그때도 점핑을 갑자기, 하신 거고요. 네. 그때도 네. 원래는 바렌보임이 하게 돼 있었는데 네. 갑자기 또 아프셔서. 그때도 반응이 너무 좋았죠. 너무 사실은. 좋았죠. 그때 네. 진짜 네. 기억나요. 네. 진짜.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정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워낙 너무 유명하시고 바쁘신 그러니까. 분이셔서 이제 뭐 프리랜서 활동도 많이 네, 하시고 많이 하죠. 사실 뭐 비엔나 필하모닉도 그죠. 얼마 네. 전에 뭐 약간 Conductor of Honor 이런 것처럼 네, 뭐 이렇게 뭐 상을 네. 받으셔서 이제 네. 거기도 되게 자주 가시고 어. 네, 원래 이제 드레스덴에 그죠. 계시다가 네. 네. 근데 사실 베를린 출신이세요. 아. 태생이 베를리너이셔서 네.
어떻게 보면 홈커밍이죠. 네. 그래서 너무 서로한테 잘 된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정식 취임은 언제부터예요? 정식 취임은 이제 9월 달부터. 9월 달부터. 네. 아. 그래도 호흡을 좀 맞춰 보셨으니까 네. 낯설지는 않으시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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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그런 좋은 악단이다. 네. 결론은 네. 베를린 슈타츠 카펠레가 그런 악단이다. 참 이렇게 대단한 네. 악단의 네. 악장. 네. 언제 그럼 입단을 하신 거예요? 저는 2017년 9월에 아. 네, 이제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오디션은 2017년 5월 달에 네. 이제 보고 이제 그때 이제 이슈가 됐었죠. 사실. 네. 근데 제가 그때는 한창 아직 공부를 마친 상태가 아니어서 사실 대학원에 다니는 중이었는데 네. 독일에서. 네, 베를린에서 이제 네. 대학원을 다니는 학생 신분이어서 뭐 경험도 없고 제가 뭐 어디 프로페셔널 오케스트라 아니면 심지어 오페라는 한 번도 연주 경험이 없고 아, 네. 그랬던 상태인데 그냥 뭐 어린 마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가서 오디션을 봤어요, 사실. 오디션이 단원 오디션이에요? 아니 악장 오디션이에요? 그때 제가 그것도 되게 재미있는 일인데 제가 네. 이제 그때 그 오디션 공고가 나온 게 네. 두 자리가 나왔었는데 네. 하나는 제 1악장 네. 제일 앞에 앉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는 그 자리 네. 그리고 그 다른 하나는 부악장 자리가 나왔었어요. 음. 그래서 두 개가 동시에 나왔는데 네. 근데 제가 아무래도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만으로 24살이었거든요. 네, 그 그 당시에. 당시에. 네, 그래서 저희 선생님하고 이제 상의를 하다가 악장 자리는 뭐 너무 좀 투머치고 이제 부악장 자리는 혹시 해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제 부악장 자리에 지원을 했어요, 사실은. 아, 네. 네. 근데 이제 그날 하필 오디션이 그 두 자리 오디션을 같은 날 네. 동시에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악장 오디션은 오전에 하고 네. 부악장 오디션은 오후에 했는데 네. 악장 오디션 오전에 했던 거에서 아무도 안 뽑았대요. 오. 네, 그래서 이제 부악장 오디션을 보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한 12명, 13명 정도 오셨었어요. 네. 근데 이제 명단을 심사하러. 아니요. 아, 지원자가. 지원자가. 네, 네. 지원자가 이제 네네. 명단을 보니까 다 어디 이미 하고 있는. 프로페셔널하게 하고 계시는 어. 몇 년씩 하고 계신 분들이 다 오셨죠. 그래서 근데 저 혼자 이제 20대 중반이고 다들 30 30대 네. 넘으시고 뭐 저 혼자 학생이고 그래가지고 음. 저는 뭐 오늘도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로 하고 그냥 마음을 비우고 부담이 네, 없으니까 네. 이제 네. 그렇게 하고 나왔는데 1차가 되고 네. 그래서 2차를 하러 갔는데 또 2차도 되고 해서 결국에는 2명이 남았어요. 네. 3차에. 그래서 원래 저희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바레보임에 계실 때는 이제 3차까지 되면은 이제 4차 오디션이 또 있어요. 그래서 4차 오디션에서는 이제 마에스트로께서 참석을 하셔서 네. 바른 보임. 네, 그분도 이제 동의를 하셔야지 네. 이제 선발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그 전에는 오디션이 어떻게 진행이 돼요? 그 전에는 네. 이제 처음에 1, 2차는 이제 저희 그룹 네. 이제 바이올린이나 스트링 섹션만 모아놓고 하고요. 아. 3차에서는 이제 다른 섹션, 관 섹션이나 타악기 섹션이나 이런 분들도 와서 조금 더 사람들이 많이 듣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서는 그럼 연주 자체는 독주 솔로 연주를 하는 건가요? 저희 오디션 레퍼토리는 네. 이제 모차르트 협주곡이랑 협주곡. 네, 이제 그리고 낭만 협주곡 네, 하나 네. 그리고 이제 오케스트라 엑섭 아. 악장 엑섭들 몇 개씩 해죠. 악장 엑섭이 뭐예요? 엑섭이 이제 예를 들어서 교향곡이나 이제 네. 오페라를 할 때 네. 가끔씩 이제 악장 혼자 나오는 솔로가 있잖아요. 네. 그걸 이제 엑섭이라고 하는데. 그걸 엑섭이라고 네. 해요? 뭐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excerpt. 그래서 영어 단어인데 네. 그러니까 발췌를 한 부분이라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래서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정말 재밌었던 일화는 제가 그래서 오후에 이제 부학장 오디션을 보러 갔는데 그래서 3차까지 올라가서 네. 됐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다음 주에 오세요. 그 네. 바른보임이 그때 참석을 하셔야 되니까 네. 그럼 다음 주에 오시는데 그때부터는 부학장이 아니라 악장 오디션으로 갈 거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악장을 뽑지 주시더라고요. 못했으니까 이제 아예 여기서 악장을 뽑자 이렇게 된 거네요. 그 부악장 하는 것보다는 악장 오디션을 그냥 바로 그렇게 해도 되겠거니 하셔서 그렇게 아주 제가 그날 그걸 듣고 나와서 정말 고민이 많이 됐죠. 집에 와가지고 이거 좋은 건 좋은 건데 네. 이게
돼도 문제고, 네,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지만 돼도 되면 되면 네, 뭐가 이제, 문제예요? 네, 제가 되면 너무- 이제 제가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이 필드에 네네. 돼도 잘 할 수 있을까? 단원도 너무 안 해본 네. 상황이었는데. 당장은 제일 이제 책임이 무거운 네, 자리니까. 네. 그 책임감뿐만 아니라 이제 어쨌든 이런 악단에 또 바램보임의 악장이라는 게 그냥 아무나 이렇게 가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짜 고민을 하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래서 진짜 고민 많이 하고 막 저희 선생님께도 막 좀 상담도 하고 저희 부모님께도 상담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그래서 가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안 그래도 갑자기 제 이제 매니지먼트에서 전화가 와서 같은 날 어디 스웨덴의 연주가 누가 잡혔다고요? 취소를 해서 네, 거기 가라. 그 유명하신 그 니콜라이 스나이더라는 바이올리니스트가 네네. 계신데 그분 연주를 대타로 오. 이날 와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사실 그래서 그때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저울질을 하는 거죠. 네. 제가 이 연주를 그러니까 제가 그때 한창 막 CD 이제 녹음도 하고 뭐 이럴 네, 때여가지고 네. 이제 솔리스트 커리어도 어떻게 좀 해볼까 이런 고민이 되게 많았던 시기였는데 이제 그런 연주가 되게 흔치가 않아요. 그죠. 그런 유명하신 네, 분을 네. 이제 대타로 가는 그래서 저울질을 하는데 제가 이 오케스트라가 될 확률이랑 네. 이 연주를 하는 거랑 뭐 저울질 해보면 뻔하죠. 사실 연주는 연주는 그냥 하게 돼 있는 거니까. 네, 제가 한다고 하면 되는 거니까. 시켜주는 거니까. 네. 그래서 제가 고민을 엄청 하다가 결국 오디션 취소를 했어요. 어머. 오디션을요? 네. 네. 메일을 보내서 사정을 당연히 설명을 네, 하고 내가 이런 연주가 제가 생겨서 이제 나이가 이제 커리어를 시작하려고 하는 시기이기 네, 때문에 이런 네. 연주가 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정말 어쩔 수 없는 결정을 해서 한 건데 그래서 취소를 할 수밖에 없다. 이날 같은 날이기 때문에 그런데 혹시 그 전날이나 그 다음 날이나 언제든지 제가 올 수 있으니까 날짜만 바꿔주면은 가겠다. 그렇게 메일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리고 한참 답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화가 났구나. 이 사람들이 정말 얘가 뭐 정말 뭐 어린 애가 와서 분수도 모르는 애가 와서 화가 났구나.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한 며칠 있다가 보니까 답장이 이렇게 온 거예요. 네. 그랬더니 그러면 다다음 주에 오시라고. 네. 그래서 저도 연주를 하고 네. 와가지고 다음 주에 갔죠. 이제 네. 오디션을 하러.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그 사정상 그냥 완전 개인 오디션이 됐어요. 그래서 네. 그날따라 이제 그 아침에 이제 오케스트라 리허설이 있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몰라도 이제 오케스트라 전체가 다 와 있었고 네. 그날 지훈 하필이면 사이먼 레틀 경이 네. 지휘를 하셨던 날이고 네. 그래서 제 오디션장에 저 혼자 했는데 그날 네. 오케스트라 다 앉아 있고 바른보면 앞에 계시고 네. 사이먼 레틀 뒤에 레틀 계시고 와. 그래서 그 앞에서 이렇게 연주를 하고 네. 그러고 이제 그때 뭐 하셨는지 기억나요? 네, 그때 제가 모차르트 협주곡이랑 시벨리우스 협주곡 어.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엑섭은 네. 제가 그 영웅의 생애 슈트라우스 영웅의 생애 네. 그 악장 솔로와 네. 브람스 1번 교향곡 2악장 악장 솔로 네. 그리고 백조의 호수 러시안 댄스 거기 그 악장 솔로하고 또 셰헤라자데 콜사코프 네. 셰헤라자데 했었는데 그렇게 다 들으시고 이제 원래는 이제 연주 한 사람 입장에서 연주를 하고 이제 나가서 퇴장을 하고 네. 이제 결과를 기다리는 거거든요. 저 연주 다 마치고 이제 나가려고 이렇게 주섬주섬 하고 있는데 바렌보임 그 마에스트로가 잠깐 앉아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앉으라 그러셔서 그래서 피아니스트 나가고 저 혼자 이렇게 앉았어요. 근데 갑자기 저한테 왜 오케스트라에 입단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런 질문이 왜라고 하면은 제가 대답을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당연한 일인데 이런 좋은 오케스트라와 좋은 지휘자와 함께 하고 싶은 거는 누구나 다 당연한 마음일 텐데 저한테 그래서 제가 왜라고 그게 무슨 말이냐고 이렇게 다시 되물었거든요. What do you mean why? 이랬더니 나이도 너무 어리고 솔리스트로서 충분히 잘 할 수 있는 실력을 갖고 있는 연주자인데
자기가 보기엔 너무 아깝다고 하시는 거예요. 오케스트라에 벌써 너무 일찍 들어오기에는 아깝다고 하시면서 그래서 그때 하신 말이 본인이 만약에 제 이제 할아버지였으면은 너무 아쉬웠을 것 같대요. 근데 이제 상임지휘자 입장에서는 네. 너무나 웰컴이라고 아. 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근데 그게 이제 자기는 동의한다 이 얘기를 네. 하시고 퇴장을 하셨죠. 오. 멋있게 퇴장을 하셨어요. 멋있게. 오케스트라 때 다 이제 자기의 그 네. 의향을 표하시고 네. 나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인지도 그때는 너무 어려서 네.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그 나가서 이제 기다리는데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회의를 하고 나오면서 네. 한 명씩 저 나오면서 이렇게 악수를 네. 해주시고 네. 나가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뭐 수고했다는 표시인가. 그래서 뭐 제가 그때 도어도 잘 못할 때여가지고 사실 잠깐 뭐 하긴 했는데 좀 이렇게 그래서 좀, 막 저는 이제 네. 너무 경험도 없고 그러니까 막 다 낯설죠. 그래서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바렌보임이랑 사이먼 레첼경이랑 같이 걸어오시면서 저한테 네. 바렌보임이 저한테 우리 새 악장 만나보라고. 제가 그때 그거 듣고 온몸에 소름이. 그냥 들어도 듣는 네. 사람도 약간 네, 소름이. 눈이 이렇게 막 그래서 막 사이먼 레첼경이랑도 막 약수를 하는데 저는 그 두 분은 그날 처음 실제로 네. 뵀거든요. 네. 맨날 이제 유튜브나 TV에서나 그죠. 네. 뵙다가 네. 그래서 이게 꿈인지 생신지 그런 또 일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저희 선생님한테도 전화를 드려서 네. 선생님 저 오디션 됐어요 이러니까 장난치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 우리 만우절 아니니까 장난치지 말라고. 그래서 정말 아무도 안 믿었던 일이 일어난 거죠 사실은. 그래서 네, 저도 진짜 사실 지금 생각하면은 다시 돌아가서 하라고 하면은 그렇게 못했을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또 지금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아요. 너무 다 알아버려서. 네. 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제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오디션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진짜 그냥 뭐 어떻게 되나. 네, 그냥 뭐 기대 마음 없이, 편하게. 기대 없이 제일 어리고 또 이러니까 네. 뭐 이거 아니면 또 딴 게 있겠지 이러고 그죠. 간 건데 덜컥. 네, 그래서 그게 beginner's luck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런 영향이 컸기도 한 것 같아요. 바렌보임이 뭘 봤을까요 그때 지윤 씨한테서? 글쎄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셨던 말씀은 네. 이제 저를 보시고는 이제 정말 하얀 도화지에 아무것도 안 칠해져 있는 그러니까 뭐 경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네. 나쁜 버릇이 없는 거예요 일단. 선입견도 없고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잘 가르쳐주면은 이제 스펀지처럼 다 네.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캔버스를 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어디 다른 데서 일을 하다가 오신 분 같은 경우에는 네. 대부분 이제 이미 이제 조금 그런 일하는 그런 루틴도 다 아시고 약간 그렇잖아요. 근데 네, 약간 네. 그런 게 없어서 조금 오히려 바렌보임뿐만 아니라 단원들한테도 조금 신선한 게 아니었나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아까 협주곡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걸 피아노 반주로 하시는 네. 거예요? 그거를 또 단원들이 와서 듣고 있고. 네. 진짜 떨리겠다. 네. 그 음악 준비한 게 좀 있는데 바렌보임이 그래서 이제 바렌보임하고 같이 일을 하게 돼서 네. 악장으로. 그래서 이게 아까 2019년이라고 하셨나요? 그 오픈에어 콘서트 한 거. 네. 그래서 제가 이제 2017년에 시작을 해서 그 두 번째 시즌 이제 18, 19 시즌에 이제 제가 저희가 항상 매해 여름에 6월달에 날씨가 좋은 날 이제 저희 오페라하우스 바로 옆에 있는 베벨 광장이라는 곳에서 오픈에어 콘서트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무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네. 베를린 관객들을 위해서 네. 이제 하는 건데 이제 거기 협연자로 네. 쓰게 돼서 그날 이제 4만 명이 들으러 오셨었어요. 네. 그래서 정말 저도 너무 좋은 기억으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바렌보임과 저희 오케스트라 동료들과 네. 함께하는 멘델소hn 협주곡 연주 자리였거든요.
그럼요. 그러면 그렇게 협연하시면 악장은 다른 연주자가 대신 네, 그때는? 제 동료가 네, 하시고 네. 저희는 악장이 3명이어서 네. 그때 돌아가면서 네, 그래서 그때 또 기억나는 게 제 다른 악장 동료분이 이제 저 연주 끝나고 꽃다발을 직접 또 주시고 되게 훈훈한 네네. 네, 연주였던 걸로 기억이 나요. 네. 그럼 그게 그러면 영상으로 있는 영상이 거죠? 있으니까 예. 잠깐 이제 이게 길어서 저희가 다 들려드리지는 못하지만 앞부분에 좀 1악장의 네, 앞부분 네, 좀 들어보도록 들어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다니엘 바렌보임이 지휘하고 네. 오케스트라 베를린 동료분들이 스타츠카펠레. 네. 하는 상황에서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고 1악장의 와. 앞부분만 분위기가 너무 좋네요. 네, 너무 좋아요. 네. 저 때 그러면은 협연자로는 처음 서신 거예요? 오케스트라랑? 네, 그때 협연자로는 처음 섰었고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베를린 관객들에게 네. 이제 새로 온 그- 악장 소개하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러네요. 이제 네, 좀 익스포저가 네, 굉장히 네, 좋잖아요. 네, 이런 네. 이런 아, 예. 연주에서는. 네, 되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2017, 18에는 이제 약간 트라이얼로 아. 1년 보냈던 거고. 약간 견습 기간처럼. 네, 이제 그러고 이제 종신단원이 된 거는 사실 2018년, 19년부터 시작한 건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겸사겸사해서 네. 네,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얼굴이 많이 팔렸죠. 아, 나 너무 분위기도 좋고. 네. 근데 진짜 그 솔리스트로 계속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이제 오케스트라의 악장이 되는 거하고 조금 이제 다른 길을 가는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물론 지금 솔리스트로도 활동하고는 있지만 그 당시에 바렌보임도 그걸 궁금해 왜 그랬냐고 물어봤을 정도니까.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저는 되게 고민이 사실 되게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15년, 16년, 17년 그 즈음이 네. 제가 한 22, 23 네.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어린 나이였는데 네. 이제 그때 제가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마스터 과정 공부를 하고 있었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공부가 끝나고 어떤 프로페셔널의 길을 밟아야 될까 고민이 굉장히 많던 시기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제 제가 베를린에 살면서 처음에 이제 베를린에 갔을 때는 당연히 솔리스트가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갔었는데 살다 보니까 그 솔리스트만이 답이 아닌 걸 너무 깨달은 거예요. 다른 네. 일을 해도 너무나 정말 다양한 그런 채널이 있고 네. 예, 그 다양한 음악을 만들 수가 있는 길이 있는데 굳이 솔리스트로만 가야 되는가? 그리고 그걸 원하는 내 자신이 진짜 원하는 건 무엇인가? 제가 정말 이 음악이 너무 좋아서 솔리스트를 가고 싶어 하는 건지, 솔리스트 길을 가고 싶어 하는 건지, 아니면 제 그 어떻게 보면 그 자존감 때문에 그게 더 중요한 건지, 그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니까 저한테 남이 아무리 뭐라고 한들 제가 하면서 제일 행복한 게 뭘까? 그러니까 네.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뭘까? 그 고민을 여러 번 하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 이제 입단하기 전에도 저도 사실 뭐 콩쿨도 여러 가지 입상을 많이 해서 네. 연주도 좀 다니고 그죠. 그랬었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연주를 정말 이틀에 한 번씩 다니고 이러는 라이프 스타일이 저는 길게는 못할 것 같더라고요. 제 성격상. 네. 그러니까 그게 뭐 한 1, 2년 하면 이제 너무 다 새롭고 좋긴 한데 어느 순간 가면 이게 굉장히 힘들어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네. 사실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가는 일이고 또 저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약간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시간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약간 저를 베를린에 좀 이제 붙잡아 놓는 그런 게 조금 필요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되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러면은 조금 다른 것도 찾아볼까. 관심을 갖고 그냥 항상 이렇게 보기만 했어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오케스트라 생각은 그렇게 많진 않았는데 제가 이제 슈타츠카펠레에 오디션 보게 된 계기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베를린 살면서 연주도 되게 많이 다니거든요. 지금도 많이 다니고 네. 예전에도 많이 다녔는데 이제 오페라를 보러 이제 오페라 극장에 갔어요. 근데 그때는 무슨 오케스트라인지도 모르고 그냥 바린보임이 지휘한다고 해서 네. 그래서 그때 갔던 게 또 하필이면 알반 베악의 네. 보책 보러 갔었는데 네. 그게 굉장히 좀 약간 심리전 네. 그죠. 그런 네. 약간 그런 오페라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는 뭔지도 모르고 그때는 네. 들어가서 앉아서 이제 시작이 되고 그 서곡이 이렇게 네. 나오는데 그걸 듣고 저 진짜 막 제 심장이 막 벌렁벌렁 거리는 거예요. 너무 너무 충격이었어요, 사실. 네. 네. 이런 사운드가 네. 막 그러고 너무 막 정말 그래서 무슨 오케스트라지 처음에 그 생각이 들어서 진짜 막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드디어 무슨 오케스트라인지도 잘 모르고 있다가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사실 약간 팬이 되긴 했었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오페라 공연도 많이 보러 다니고 네. 근데 그때는 사실 제가 그 악단의 악장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었는데 네. 네. 그게 네 정말 갑작스럽게 네 그렇게 되면서 저도 사실 너무 너무 그때 영광이었고 지금도 사실 너무 영광이고요. 지금도 아직 한창 배울 게 많긴 한데 이제는 2017년에 시작했으니까 7년 차예요. 네. 그렇죠. 벌써 시간이. 그 2010 그때쯤 칼 닐센 콩쿠르에서 우승했을 때가 그때쯤인가요? 2016년에. 네. 그래서 그 우승하고 이제 레코딩 네. 딜도 받아서 음반도 녹음도 내시고. 하고 음반도 네. 내고 그 즈음에 계속 어떻게 하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밸런스에 굉장히 만족을 해요. 사실. 네. 그러니까 거의 1인 3, 4역으로 지금 하고 있죠. 네, 제가 네. 악장 활동뿐만 아니라 이제 제 개인 연주도 하고 네. 슬량 연주도 많이 실력도 하고 선생님도 이제는 하고. 티칭까지 해서 네. 이제 1인 4역인데 그래서 한 가지 단점은 이제 제 인생이 없다는 게 너무 바빠서. 네, 인생이 없는 게 단점이긴 하지만 근데 저는 그렇게 하니까 서로 이제
부족한 점을 보완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제 너무 이제 제가 한 직업만 하면은 예를 들어서 오케스트라에서만 일을 한다. 그러면 저는 조금 아쉬울 것 같긴 해요. 아직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그러고 또 솔리스트로만 한다 이래도 오래 못 갈 것 같고 네. 이게 제가 번아웃이 빨리 올 것 같고 네. 약간 그런 느낌이 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서로 보완해주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그러니까 그 밸런스를 잘 맞추려고 하죠 항상. 네. 구체적으로는 악장이 어떤 역할을 하나 이것도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악장의 역할은 네. 사실 이제 지휘자 바로 아래라고 보면 되거든요. 네. 그 하이라키에서 네. 지휘자 바로 아래인데 이제 연주는 당연히 제일 잘 해야 되는 거죠. 잘해야죠. 악장이니까. 그런데 이제 그 외에 이제 예를 들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무대 안에서든 무대 밖에서든 단원들에게 신뢰를 네. 줄 수 있는 네. 사람이 돼야 돼요. 왜냐면 어쨌든 악단을 대표하는 얼굴이기도 하고 또 악장의 경우에는 이제 뭐 무대에 나와서 이제 줄을 맞추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관객들이 보기에 이 사람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구나. 네.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 신뢰를 주는 네. 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제 내일 무슨 오페라 공연이 있는데 네. 지휘자가 좀 경험이 없는 지휘자여서 조금 불안할 것 같다. 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제 단원들은 내일 악장에 누가 오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지윤이가 오면은 뭐 지휘자가 어떻든 얘만 보고 가면 되겠다. 약간 이런 신뢰를 줘야 되는 게 제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렇게 흔들림이 있을 때 근데 제가 그거를 딱 잡아주고 그러고 근데 다른 부분에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리허설 할 때 네. 지휘자와 항상 소통하고 네. 지금 오케스트라가 제일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이 리허설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거를 하여튼 제가 그 리허설 룸 안에 있는 120명 중에 제가 제일 빨라야 돼요. 그래서 악보를 이렇게 보고 있어도 전 항상 그 다음 장을 보고 있어야 되고 네. 이제 이 다음 섹션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럼 미리 예상하는 바이올린만 거예요.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봐야 되는. 네. 네, 그래서 저는 또 악장은 이제 그 지휘자 바로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제 시선은 항상 지휘자거든요. 네. 그런데 시선은 그렇지만 제 귀는 뒤로 가 있어요. 항상. 그래서 제 소리보다는 저 뒤에 분들 소리 많이 듣고 네. 제 소리보다는 저기 멀리 있는 호른, 수석, 팀파니, 네. 타악기 이런 데 많이 들어야 되고요. 저기 앉아있는 피콜로가 지금 잘 따라하고 있는지 네. 그거 잘 귀로 따라 들어야 되고요. 네. 음. 하여튼 그래서 되게 멀티 플레이를 해야 돼요. 아. 네. 그래서 눈은 물론 악보를 보고 있거나 지휘자를 보고 있는 것 같지만 항상 귀로 소통하고 네. 그리고 이제 단원들도 어떻게 보면은 왜냐면 아무리 좋은 지휘자여도 모든 사인을 다 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제가 약간 도와주는 그런 팀 플레이 그 역할이기도 해요, 사실은. 네, 네. 그래서 그 섹션마다 중요한 게 있을 때 굳이 지휘자가 이렇게 사인을 안 주더라도 근데 저랑 제 화를 보면서 이제 같이 그래요? 맞추고 그런 게 많죠. 제 움직임을 보면서. 네, 그래서 그럼 어떤 식으로 사인을 이를테면 주나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템포 사인이에요. 대부분 주는 거는 네. 이제 여기서 템포가 바뀔 때 어떤 템포로 들어가야 되는지 사실 연주가 시작하고 하는 건 이미 늦거든요. 네. 그 마디가 시작하기 전에 이미 템포를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거여서 네. 그래서 그 템포 그 움직임을 배우는데도 사실 되게 좀 걸렸어요. 근데 뭐 어떻게 알까요? 그 사람들이? 설명하기는 굉장히 힘든데 네. 이제 그 움직임의 속도나 하면 음.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부분이 프레스토로 빠르게 간다. 그러면은 이제 그 펄스를 줘야 되잖아요. 네, 이게 어떤 템포로 갈 것인지. 아니면 근데 그런 부분이 있는 반면에 아니면 또 약간 이렇게 느린 느려져서, 부분이 네. 있으면은 이 어떤 템포로 갈 것인지 제가 이제 약간 제 바디 랭귀지로 약간 그래요? 미리 그 숨을 이제 먼저 쉬어주는 거죠. 아. 네, 사람들한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뉘앙스가 있을 때 네. 이게 예를 들어서 액센트나 스폴전도가 있을 때 이렇게 되는 액센트가 있고 약간 이렇게 되는 액센트가 있고 그거마다 다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도 표현을 많이 해줘야 돼요. 그것도 그러면 네. 바디랭귀지로 네. 하나요? 좀 제가 말은 못하니까요. 네.
그렇죠. 연주 중에. 그래서 몸으로 표현을 다 몸으로 해줘야 돼요. 어떻게 예를 들면 하다 보면 되더라고요. 그럼 뭔가 이렇게 몸 자체도 막 화를 쓰는 것도 그렇지만 몸 자체도 조금 이렇게 움직이게 되나요? 네, 조금 그 악장이 제일 움직임이 크죠, 사실은. 그래요. 네. 그리고 움직임이 커야지 멀리서도 다 보이니까. 보이고. 네, 그래서 관객분들 중에서는 이제 악장, 그러니까 연주로 오시면 악장이 이렇게 막 혼자 막 너무 막 저런 거 너무 투머치 아니냐. 근데 그게 막 일부러 막 멋있어 보이려 그런 게 아니라 네.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분들을 위해서 하는 다 거거든요. 보여야 되니까. 네. 네. 그런 거예요. 네, 사실은. 네. 네. 그러면 약간 저 파트가 지금 이를테면 뭐 관 파트가 조금 연습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면 그러면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뭐 그렇죠. 그러세요? 그러면 네. 쉬는 시간에 이제 제가 네. 지휘자랑 얘기를 네. 하면서 네. 우리가 이 다음 쉬는 시간 다음에는 이 부분이 조금 필요하고 여기 음정을 조금 맞춰야 되고 저기가 앙상블이 조금 잘 안 됐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하고 갔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항상 네, 이렇게 네. 서로 물어보고 또 대답해주는 그런 롤도 네. 맡고 있어요. 네. 네. 굉장히 그렇구나. 중요한. 그러니까요. 지휘자가 네. 이렇게 뭐 다른 지휘자들도 오니까 그러니까요. 진짜 악장이 네. 너무 중요하네요. 네. 소통 능력도 좋아야 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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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악장, 그러니까 객원 지휘자가 와도 사실 저희는 오케스트라가 주기 때문에 네. 사실 저희 정말 이렇게 똘똘 뭉치거든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지휘자가 왔을 때 사실 이 지휘자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사실 지휘자가 저희한테 맞추는 경우가 조금 더 많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저희는 성격이 강한 오케스트라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그 똘똘 뭉치는 거를 이제 풀어지지 않게 제가 딱 타이트하게 잡아주는 그런 역할도 하는 거죠. 그러면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지휘자가 왔는데. 근데 안 맞으면은 지휘자 탓하는 거고요. 이제 맞으면 제 탓하는 거고. 지휘자가 와서 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오케스트라 자기네 방식대로 말을 안 듣고 막 이렇게 해. 네. 그러면 힘들 때가 많죠. 사실 그래서 지휘자들이. 그런데 이제 저희가 또 A 오케스트라기도 하고 네. 이제 독일에서 제일 큰 오페라 극장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근데 저희 스케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리허설 할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항상 너무 이 타임 프레셔가 너무 크거든요. 네. 그래서 오페라 한 작품을 올릴 때도 리허설 뭐 정말 새 프로덕션 아닌 이상 네. 했던 거면 리허설 한 번 하면 많이 하는 거고요. 리허설 없이 갈 때도 되게 그래요. 많아요. 네. 워낙 많이 했던 네, 작품들이 그러니까 지휘자들이 어쩔 수 없이 맞춰야 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그걸 다시 또 막 붙들고서 하려면 그리고 맞춰달라고 시간이 해도 잘 안 없으니까. 맞춰줘요. 저는. 그 약간 다니엘 바렌보임이 너무나 오랫동안 이렇게 같이 해온 그런 네. 스타일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를 또 저희가 고수하려는 네. 그런 면도 없잖아 있고요. 그럼 사실. 틸레만하고는 잘 맞았나요? 틸레만하고는 그래도 저희가 리허설 할 시간도 꽤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워낙 이제 자기 주장도 강하신 편이고 그러니까요. 그러신 네. 분이어서 그리고 저희가 그때는 이제 너무 시간도 촉박하고 너무 중요한 프로젝트 이런 것 때문에 다 같이 잘 해보자 약간 이런 윈윈 케이스로 만들려고 네.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안 맞더라도. 네. 네. 근데 잘 안 맞아도 근데 그 정도 지휘자 되시는 분들은 그죠. 잘 안 맞을 수가 없어요. 사실 너무 그러니까 리딩을 너무 잘 해주시니까 네. 잘 안 맞을 수가 없죠. 잘 안 맞으면 다 저희 탓해야죠. 새로 오신 지휘자분들은 악장한테 의지를 좀 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약간 객원 지휘자분들은.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사실 지휘자와 악장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왜냐면 그게 조금 틀어지면 이제 굉장히 힘들 수가 있거든요. 서로 힘들 수가 있어서 저도 이제 특히 이제 젊은 지휘자들 왔을 때 그러니까 제가 귀띔 해주는 것도 있고 네, 조금 여기는 이런 약간 좀 이런 말은 삼가해도 되고 굳이 안 해도 되고 하면 여기는 우리가 조금 더 필요한 게 있으니까 조금 더 해달라 약간 그런 거를 제가 약간 이게 사이드에서 알려주기도 하죠. 네. 근데 그렇게 되려면 또 그 기간도 좀 걸리셨겠어요. 그 오케스트라에 대해서 잘 알게 되기까지.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정말 그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 또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가서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네. 근데 저희는 보시면은 이제 악보 같은 게
동독에서 프린트가 된 1978년 막 이럴 때 프린트가 된 악보를 아직도 써요. 지금 50년 거의 50년이 가까이 그죠. 지난 악보도 써가지고 막 악보 막 색깔이 막 다 노랗고 막 이런데요 종이가. 네. 근데 이제 그런 예를 들어서 돈 조반니 이런 네. 공연을 할 때 이제 그때 쓰던 악보를 그대로 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있는 이제 저희는 현악기니까 이제 보잉이 있잖아요. 네. 뭐 내림화, 올림화 이런 게 있는데 네. 근데 이제 그럼 그게 50년 전에 이미 그렇게 정해져서 지금 50년을 그냥 내내 그렇게 하고 연주를 하고 있어요 오케스트라가. 네.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성스러운 그런 네, 히스토리에 네. 있는 건데 네. 제가 출근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어떤 곡 연주를 하는데 네. 무슨 이거 아리아가 뭐가 나오는데 시작을 이렇게 내림할로 돼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건 올려야 될 것 이거 같은데. 근데 올림할해도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지우개를 네. 저는 아무 생각도 없이 이게 지우개가 이렇게 들었거든요. 네. 뒤에 제 동료들이 다 한같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지우개를 바로 다시 이렇게 내렸던.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25살짜리 애가 와가지고 네. 우리가 50년 동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를 바꾼다고? 충격이신 거예요. 제가 그래도 눈치는 빨라서 그대로 지우개를 내리고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다시 내리말로. 그것도 연필로 써 있나 보죠? 네. 그래서 그래서 그 일화에서 되게 많이 배웠어요. 제가 이런 거는 절대 터치하면 안 된다. 그 전통이. 네. 되게 눈치가 빨라. 그러니까 왜 지우개 네. 무슨 소리지? 이런 거 그냥 무슨 소리야? 막 이러면서 그냥 그래서 잘렸을 거야. 바로 그 다음 날 잘리는 거고. 너무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책에서 못 배우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거는 이제 현장에서만 배울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오보에 주자가 3명이 있는데 네. 그 3분이 다 굉장히 성격이 다르세요. 연주 네. 스타일도 다르시고 그래서 이분이 오셨을 때 이분은 약간 이런 거를 더 좋아하시고 저분은 저런 걸 좋아하시고 약간 이런 거를 많이 이제 배워서 네. 적응이 돼가지고 오늘 누가 왔구나. 저는 이제 줄 맞출 때 누가 앉아 보니까. 네. 그러면 이제 항상 약간 맞춤으로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연주뿐만 아니라 뭔가 이렇게 가까워지려고 좀 노력을 하셨어야. 그쵸. 되는데. 네, 전 처음에 이제 입단하고 제일 큰 숙제는 이제 언어가 제일 큰 숙제였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만 해도 제가 영어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해서 굉장히 수월하게 하는 편이었는데 이제 독일어를 빨리 배워야 되겠구나. 네. 그 생각을 첫 주부터 했어요. 왜냐면 아. 또 제가 그냥 평단원도 아니고 항상 이제 대표로 일어나서 말을 그죠. 해야 되는 그런 네. 자리인데 이게 말을 제가 유창하게 하지 못하면 이게 진짜 그게 제일 큰 걸림돌이 네. 될 거라고 판단이 와서 네. 그래서 정말 독일어를 막 처음에는 제가 그래서 정말 그 어디 점심시간에 네. 근데 처음 왔으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네, 사실. 네. 막 더블 베이스 이제 할아버지들 앉아 계시는 테이블에 가서 그냥 앉아가지고 네. 말도 막 시켜보고 그랬었어요. 네, 그냥 네. 막 실수도 하면서 네. 그럼 이제 어쨌든 부딪혀야지 배우는 게 언어잖아요. 아무리 실수를 많이 해도 그죠. 하면서 배워야 되니까. 그래서 진짜 그냥 무턱대고 아무나 앉혀놓고 막 말하고 네. 그죠 뭐 실수한 거 있으면 고쳐달라고도 아, 말하고 아. 그래서 7년이 지나다 보니까 지금은 되게 많이 늘었고요. 저는 심지어는 리허설 할 때는 독일어가 제일 편해요. 아 그래요. 네, 영어나 한국어보다도 네. 네, 리허설 하는 독어는 음악적인 네. 그런 얘기. 네, 그러니까 리허설하는 언어는 독어가 제일 편하고 네. 그래서 참 그 습관이 무서운 것 같아요. 네. 너무 재밌네요, 진짜. 네. 네. 성격이 엄청 좋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네, 그래서 네. 뭐 어디 직장 생활이랑 똑같죠 사실 사람 그죠, 직장. 네, 사람 간이나 뭐 동료 간 네. 인간관계가 제일 어렵긴 한데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같이 음악을 하고 어쨌든 무대에 가면 같은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이제 좋은 관계로 네. 네, 그렇게 한 거. 그리고 너무 사실 저희 오케스트라는 분위기가 좋아서 네, 다들 약간 가족 같은 분위기고 네. 네. 그래서 저희 그룹은 뭐 1년에 한두 번은 꼭 같이 저녁 식사를 같이 하고 네.
투어 가면 항상 같이 모이고 네. 그래서 네, 저는 진짜 그거는 운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좋은 분들 만난 그러면 거는. 독일 출신 연주자들이 제일 많은가요? 네. 독일 출신 연주자들이 제일 많고요. 저희는 네. 또 이 슈타츠 오퍼 같은 경우에는 그 동독에 네, 속해 네. 있던 오페라 하우스예요. 아. 베를린도 원래 나눠져 네, 있었으니까. 그쵸. 네, 그래서 네. 동베를린에 있던 그 오페라 하우스이기 때문에 사실 동독 출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네, 그래서 요즘에는 그러니까 저 왔을 때만 해도 외국인이 정말 드물었는데 네. 한 6, 7년 지나니까 네, 좀 되게 인터내셔널 해졌고요. 한국 단어도 좀 몇 명 생겼고요. 그래요? 네. 네. 들어가실 때는 하나도 없었어요? 들어갈 때는 저 포함 외국인이 10명도 안 됐어요. 동양인은 5손가락 안에 뽑았고요. 네. 뭐 한 네. 2명도 없었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다 독일 네. 네, 출신 그리고 유러피안 다른 나라 국가에서 오신 분들 몇 명 네. 있으셨고 그런데 요즘에 많이 달라졌어요. 그럼 악장을 세 분이 이제 번갈아서 한다고 하셨는데 다른 분들은 다 연세도 좀 더 많으시고. 네, 저희는 남성분이세요? 3명, 네, 3명인데 두 분 다 이제 독일에서 네, 독일 분들이시고, 그러니까 저희는 근데 밸런스가 되게 좋은 게 이제 3명 중에서 한 분은 60대시고 한 분은 40대시고 저는 30대 초반이고 네,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은퇴를 할 때 네. 이게 한 번에 다 같이 해버리면은 이게 나중에 문제가 좀 그죠. 되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 밸런스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나이차 밸런스가. 네. 그러면 종신이라고 하셨는데 종신이란 그 정년이 언제까지? 지금은 65, 67로 네. 알고 있는데요. 네. 근데 제 세대 때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더 길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네. 근데 한국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안정된 직장이네요. 네, 저 오랫동안 공무원이에요. 일하시고. 그러니까. 실제로 공무원인가요? 네, 저희는 이제 시에서 오피셜하게는 네, 네. 공무원이에요. 시에서 이제 네. 고용한. 그렇구나. 네. 네, 이쯤에서 한번 음악을 그러면 얘기 듣느라고. 최근에 교향악 축제 이제 예술의 전당에서 열렸던 교향악 축제에서도 그때는 KBS 교향악단이랑 협연을 하셨는데 그거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브람스 바이올린 합주곡 네. 마지막 악장의 좀 네, 뒷부분. 뒷부분을 네. 좀 들어보겠습니다.
얼마 전 교향악 축제에서 KBS 교향악단과 협연했을 때 영상 브람스 바이올린 합주곡 마지막 네. 장의 마지막 부분 네, 들어봤습니다. 네. 와. 저렇게 협연하실 때 하고 악장으로 앉을 때 하고 뭐가 확 다른가요? 많이 다르죠, 사실은. 네, 협연할 때는 아무래도 좀 더 스트레스가 많긴 하죠.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스트레스가 많고요. 네. 이제 협연할 때는 어쨌든 뭐가 됐든 제가 제일 잘 해야 되니까요. 그죠. 네, 네. 그러고 이제 악장으로 앉아 있을 때는 사실 저 개인보다는 악단이 네. 더 중요한 거고 사실 오페라 이제 그 공연에 들어가면은 저희는 피트에 앉아 그죠. 있으니까 보이지도 않죠. 네, 무대가 제일 네. 중요하고요. 네. 그래서 싱어들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죠. 거기 잘 맞춰줘야 되고 그래서 이 우선순위가 달라지는데 네. 네, 근데 저는 두 개가 다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또 이제 이렇게 바꿔가면서 네. 하니까 네, 다양하고. 네. 그러면 악장으로 하실 때 오페라랑 그냥 일반적인 이제 무대에서 하는 교향곡이나 이런 거랑은 또 어떻게 다를까요? 그래서 저희가 오페라 악단이기 때문에 사실은 오페라의 비중이 훨씬 더 크긴 해요. 네. 그런데 참 중요한 거는 그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오페라만 하면은 오케스트라 수준이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 저희는 어쨌든 무대가 주가 되고 또 오케스트라 그 피트에서는 분위기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네, 굉장히 릴렉스돼 있고 근데 릴렉스 돼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근데 너무 무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니까 네. 저희가 항상 듣고 맞춰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반면에 이제 뭐 심포니 공연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이제 오케스트라가 주가 되니까 네. 또 저희가 또 보이니까 좀 자세도 조금 네. 신경을 써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는 사실 한 40%는 심포니 공연을 하고 60%는 오페라 공연을 하는 것 같은데 네. 근데 그렇게 심포니 비중이 큰 오페라 오케스트라가 저희밖에 없어요. 아, 사실은. 그래요? 네. 그래서 저희가 수준이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오페라만 하면 그러니까 저희는 또 투어도 다니고 아, 또 그렇기 그죠. 때문에 그 수준을 그러니까 연습을 항상 해야 되고요, 단원들이.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희 정기 연주 시리즈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거기 이제 오시는 그런 정기권 갖고 계시는 관객분도 많이 계셔서 네. 그 신경 써서 항상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저희 사실 투어 갔다 오면 또 오케스트라 소리가 달라져요.
한 번씩. 네. 한 번씩 그렇게 네, 막 세게 이렇게 탁 네. 하고 나면 네. 그래서 참 그게 집중적으로. 네. 그러면은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병행을 하는 게. 네. 그래서 더더욱 더 다양한 레퍼토리 만져볼 수 있는 것도 장점인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오페라는 뭘 개인적으로는 뭘 할 때 제일 재밌으세요? 어떤 작품을 좋아하세요? 저는 다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요. 네. 저는 사실 모차르트 오페라가 제일 재밌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네. 왜냐면 그러니까 들을 때랑 너무 다르게 연주할 때는 그러니까 제가 직접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들으실 때는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연주하면서 굉장히 능동적으로 하거든요. 아, 그래요? 무대에 있는 싱어랑 같이 맞추면서 네. 이 사람이 오늘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아서 조금 다 약간 이게 템포가 조금 늘어지나? 아니면 이 사람이 조금 긴장을 해가지고 피치가 조금 높아지나 해서 항상 그거를 들으면서 맞춰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액티브하게 네. 하기 네.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모차르트 곡들 예를 들어서 뭐 마술필이나 돈 조바니 뭐 피가로의 결혼 네. 이런 것들은 사실 스탠더드 레퍼토리이기 네. 때문에 캐스트가 굉장히 자주 바뀌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이분 세알리나가 오셔서 이거 아리아 하시는데 저번이랑 너무 다르구나. 또 그래서 여러 가지 들으면서 모차르트의 그러니까 너무 다양한 이 인터프리테이션이 있는 네. 거예요. 네. 네. 그랬으니까 저도 하면서도 너무 새롭고 재밌고 지루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모차르트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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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태리 오페라 같은 경우에 너무 명곡들 많지만 이제 뭐 라보엠 이런 것도 너무 명곡들 많지만 사실 사골이거든요. 너무 네, 너무 많이 유명하고 해서, 너무 네. 막 이제 어떤 루바토 나올지 다 알고 얼마나 늘었을지 이미 다 알고 하니까 오늘도 이만큼 느려지겠거니 이러면서 이제 사골이니까 그렇게 하는데 모차르트는 그런 게 없어요. 아, 그래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모차르트여서 어. 저는 그거 할 때가 제일 재밌는 것 같고 그리고 저희는 또 지휘자마다 또 스타일도 너무 달라서 굉장히 바로크식으로 해본 지휘자도 많고 네, 네. 막 템포도 엄청 막 그죠. 네, 네. 해본 적도 많고 또 굉장히 컨서버티브하게 해본 적도 네. 많고요. 네, 그래서 다양한 그런 스타일과 네. 네, 그런 거를 해볼 수 있는 게 모차르트가 유일한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그 무대도 클래식하게 할 수도 있고 되게 굉장히 모던하게. 현대적으로 할 수도 네. 있고 그래서 그 차이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워요. 네. 보면은. 지루할 틈이 없으시겠어요. 네. 진짜. 네. 네. 지루할 틈은 없죠. 네, 바빠서. 너무 바빠서 가지고. 요번에 이제 공연은 이제 독주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네. 요번엔 어떻게 짜셨어요? 이번 독주의 프로그램은 제가 독일에 살면서 제일 자주 공부했던 작곡가 4명의 네. 작곡 작품들을 모아놨는데요. 이제 첫 작품은 리하드 바그너의 네. 외전적 가곡 중에 네. 이제 꿈들이라는 가곡인데 그 가곡을 이제 편곡을 해서 네. 하는 그 곡이고 그 두 번째 곡은 리하드 슈트라우스의 바이올린 소나타인데요. 네. 제가 바그너와 슈트라우스는 사실 기악곡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네, 네. 그분들은 이제 성악곡이나 그죠. 이제 오케스트라 이제 곡들이 많아서 사실 바이올리니스트로서는 잘 만져보지 못하는 그런 작곡가들인데 제가 이제 입단을 하고 제일 자주 해본 작품들은 사실 바그너와 슈트라우스 곡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7년 정도 일을 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작품은 다 해본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생겼고요. 또 이분들의 음악적 세계가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바이올린 그 곡을 작곡한 그런 작곡가들이랑 좀 굉장히 다른 면이 네. 있어요. 네. 왜냐면 슈트라우스 소나타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심포니적인 그런 소나타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케스트라 편곡을 해놨나 피아노에 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되게 여러 가지 요소가 많이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슷한 점이 많이 보이는 거죠. 약간 교향시 네, 네. 이런 데서 오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래서 그 작곡가들의 곡을 이제 제가 바이올리니스트로서 무대에 담고 싶었고 네. 그리고 이제 인터미션 지나고 2부에서는 이제 슈만 네. 로버트 슈만과 이제 요하네스 브람스의 네. 곡들로 그래서 슈만의
세계 로맨스 네. 원래는 오보에 작품인데요. 아 그래요. 네, 네. 오보에와 피아노가 한 작품인데 이제 바이올린 편곡한 네. 네, 그런 작품이고 또 브람스와 슈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죠. 관계죠. 그죠. 그래서 이제 브람스 세계 소나타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A 메이저 소나타로 정했는데 사실 이 독주의 프로그램의 공통점은 네. 그 주제가 사실 사랑이라는 주제예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 구성을 했을 때 일부러 그렇게 구성을 한 거 아니었는데 하다 보니 맞춰 보니까 그게 그렇게 네. 공통점이 또 생기더라고요. 제가 약간 무의식 중에 그렇게 된 건지 그게 좀 약간 곡질의 품이 조금 그런 네. 건지 그래서 아마 이 그 사랑이라는 감정에도 여러 가지 감정이 있잖아요. 이게 네. 정말 이렇게 불타는 사랑이 있고 네. 너무 고통스러운 사랑이 있고 슬픈 사랑이 있고 또 이렇게 좀 잔잔한 사랑이 있고 그 여러 가지의 사랑의 감정을 느껴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슈트라우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렇게 누가 와락 안아주는 네. 듯한 그런 사랑이고요. 네. 슈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내적인 갈등이 많은 그런. 그러니까 저는 사실 슈만 같은 경우에는 이 로맨스 특히 약간 그 곡은 이렇게 시를 낭송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항상. 네. 그래서 정말 이 내면의 깊이가 도드라지는 그런 네. 짧은 곡이긴 하지만 그렇게 아름다운 곡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번에 연주하면서 진짜 제가 하고 싶은 곡만 해가지고 네.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네. 피아노는 그럼 피아니스트는 네. 제가 금호 상주음악가 했을 때 같이 연주했었던 일리아 라슈kov스키 그분이 그렇군요. 피아노를 네. 이번에도 저희 두 네. 번째 이제 같이 연주 한번 해보는 건데 네. 네. 그분이 같이 하는 걸로.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바이올린은 뭘 쓰세요? 지금 쓰는 바이올린은 제가 잠깐 빌린 거예요. 사실은 제가 작년까지 이제 스트라디바리우스를 쓰다가 네. 반납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아직 악기를 찾고 있는 중인데 지금은 그러니까 이번에 왔을 때 하는 악기는 GB 과다니니. 과다니니. 네, 그 악기로. 그것도 누가 연주하게 빌려주는 됐어요. 건가요? 네, 지금 대여해서. 짧게 대여해서 네. 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평생 쓸 바이올린을 찾아야죠. 근데 또 악기 같은 경우에는 언제 어디서 나올지 몰라요. 당장 내일 갑자기 악기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세간에는 뭐 악기 찾기가 남편 찾기보다 힘들다 이런 말도 많지만 그래서 저는 또 이제 앞으로 어떤 악기가 또 저한테 올지 저는 되게 기대가 많이 돼요. 네. 그러면 그 악기가 참 악기 찾기가 남편 찾기보다 힘들다라는 말이 있구나. 그러면 무슨 재단이나 아니면 기업에 뭐 이런 데서 빌려주고 뭐 이런 식으로. 네, 뭐 그럴 수도 그런 게 제일 흔하고요. 네. 아니면 이제 개인 이제 개인이 후원,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개인 후원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채널이 많은데요. 네. 근데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재단에서 이제 오래 후원해 주시는 게 제일 좋은 거고 아니면 이제 정말 프라이빗한 스폰서가 붙는 것도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 옛날에 뭐 스트라디바리우스나 그런 그때 나온 이 바이올린은 그냥 딱 한정돼 있잖아요, 수량이. 네. 그래서 남편 찾기보다 힘들고 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근데 또 그것도 참 본인의 그러니까 역량인 것 같아요. 악기 찾는 것도 사실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누가 나한테 악기를 주겠구나 하면은 안 되고 근데 계속 이제 여러 다른 분들 만나고 또 우연히 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소문을 내야 되겠네요. 제가 찾고 있다고. 그래서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여기서도 소문을 내주셨어요. 악기 열심히 찾고 있으니까 혹시 또 아시는 분들 연락 주시면. 바이올린은 참 그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네. 바이올린. 근데 열심히 찾아서 뭔가 좋은 바이올린이라고 줬는데 나랑 안 맞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네, 그럼 또 찾아야죠. 또 찾아야죠. 어렵네요. 네. 그래서 맞는 바이올린을 찾는 게 꼭 막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저한테 다 맞는 건 아니더라고요. 음. 네, 경험에서 나오는 얘기지만. 네. 네. 그렇구나. 근데 또 워낙 고가의 악기이기도 해서 네. 또 엄청 조심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스트라디를 반담을 하고 집에 와서 정말 잠을 잘 잤다는 너무 큰 금액의 악기이기도 했고요. 네. 네. 그리고 금액만 큰 게 아니라 그 악기 이제 뭐 너무 좋은 악기지만 네. 이제 스트라디는 조금 그런 성격이 있어요. 조금 변덕이 심한 악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네. 그게 참 너무 좋은 만큼 네. 또 그만큼의 단점도 있어서 네. 그래서 저는 그 썼던 시간은 너무 네, 감사하게 썼지만 이제 다른 악기를 찾는 걸로 네, 그렇게 결정을 내려서 네. 네, 너무 잠을 잘 자고 있어요. 그러면 저기 아까 나온 그 연주 때는 스트라디바리우스였나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것도 이제 네. 다른 악기를 네. 잠깐 대여해서. 네, 네. 그래서 그렇구나. 찾는 중에 써봤던 네. 악기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할 수도 있군요. 이게 잠깐 한번 요번에 한번 이렇게. 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또 써봐야지 네, 그죠. 저랑 잘 맞는 게 뭔지도 아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네. 근데 네. 도와주시는 분들이 그래도 주변에 있어서 빌려주셔서, 네, 네. 너무 감사하죠 사실. 네.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아마 너무 오래전이라서 콩쿨 얘기 아까 칼리 일센 콩쿨도 했고 아까 왜 퀸 엘리자베스 콩쿨 때 연주였다 아까 저희 같이 본 화면이 네. 그랬는데 그때 다큐 영화를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파이널리스트라는 네, 그 맞아요. 다큐요. 네. 네. 저걸 너무 재밌게 봤는데 네.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 네. 전혀 생각지 못했던 네. 장면이 보이니까 네. 그때 어떠셨을까? 사실 이렇게 와 계시니까 네. 오래전 일이지만 네. 여쭤보고 싶어졌어요. 제가 그 당시에 22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벌써 9년 전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말 그때 정말 열정 넘치고 패기 넘치고 그럴 때여서 제가 진짜 20대 때는 그만큼 열정을 쏟아부은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퀸 엘리자베스 그러니까요. 그때만큼. 네. 근데 저만 그랬던 게 아니고 네. 거기 나왔던 모든 파이널리스트 다들 정말 최선을 다한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사실은 정말 그 결과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다 네. 우승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네. 근데 이제 그때 너무 드라마틱한 일이 일어나서. 그러니까요. 왜 그, 이름이 네, 근데 저는 근데 홍영. 네, 그때 그게 제가 그때 그 일을 겪으면서도 이게 영화에서만 볼 일인데 네.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다고 막 이러면서 저도 사실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당연히 속상하긴 했죠. 네, 저도 네. 다들 이제 우승을 하려고 나온 거였으니까. 그렇죠. 네. 그랬지만 또 잊을 수 없는 그런 추억이 생겨서 네. 지금은 진짜 그 일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거든요. 저는. 그래요? 네, 왜냐면 네. 그때 그러고 나서 약간 네. 머릿속에서 좀 네. 이렇게 약간 뭔가 번뜩이는 그런 그런 순간이었어요. 왜냐면 그때까지는 진짜 앞만 보고 정말 이렇게 뒤도 안 돌아보고 옆도 안 보고 이렇게 갔는데 그 일이 있고 나서 그렇게 제가 최선을 다 해본 것도 처음이고 또 그렇게 드라마틱한 그러니까 그렇게 최선을 다 했는데 드라마틱한 일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앞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옆도 좀 보고 이런 일도 일어나고 저런 일도 일어나고 정말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났는데 다 제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게 그래서 그거를 배운 계기 같아요 사실 그때 그래서 그리고 제가 조금 그때 약간 애늙은이처럼 철이 빨리 들었는지 막 그때 다큐 보면은 그때도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앞으로 뭐를 할지, 네, 맞아요. 프로페셔널 커리어를 어떻게 할 맞아요. 것인지. 그래서 솔리스트로 사는 거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네. 굉장히 고민을 네. 많이 한 그런 흔적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금 생각하면 그때 너무 어렸었는데 그런 고민 조금 나중에 했어도 됐었을 텐데 너무 좀 일찍 철이 들었었나? 네,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제 그때는 또 저 나름대로 되게
저도 굉장히 이제 야심이 가득한 네, 네. 그런 학생 중에 하나였었어가지고 네.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또 네. 유학 나가서는 네. 진짜 학교에서 되게 유명했어요. 항상 아, 그래요. 아침부터 밤까지 연습하는 대로. 그래서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은 그 일이 있었기에 그러니까 그 드라마틱한 일뿐만 아니라 그 과정이 그 과정, 다 있었기 네. 때문에 네. 그리고 저는 사실 그 콩쿨 중에서도 너무 많이 배웠지만 네. 끝나고도 되게 많이 배웠어요. 이 그 애프터 효과라고 하잖아요. 아, 네, 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제 인생에서 제 커리어에서 그 선택을 하는데 되게 큰 영향을 끼치기도 했고요, 사실은. 네, 네. 그리고 어쨌든 콩쿨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정말 정말 우승 입상을 목표로 이제 달려가잖아요. 정말 경주마처럼. 네. 진짜 경주마처럼 하는데 끝나고 나니까 이게 왜 등반하는 분들도 꼭대기에까지 정말 네. 이 스포츠로 막 가는데 꼭대기에 쓰면 그 공허함이 그쵸. 네. 이루긴 이뤘는데 그래서 다들 이제 젊은 연주자들이 물론 그것도 굉장히 그 스태미나를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해요. 네, 그 끝까지 네. 정말 밀어붙일 수 있는 그 스태미나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사실 콩쿨이 끝나고 이제 진짜 시작인 거거든요. 맞아요. 콩쿨은 네. 그냥 그 문 똑똑 두드리고 들어가는 그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0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저도 그 퀸 끝나고 그러고 콩쿨 몇 개를 더 하긴 했지만 그죠. 그리고 이제 칼 리센도 나가서 우승하긴 했지만 그때 이제 정말 제가 이제 아까 번뜩이는 그 느낌이 들었다는 게 이게 끝이 아니고 이게 진짜 시작이구나. 지금까지는 이게 끝인 줄 알았는데 네. 이게 진짜 시작이구나. 그래서 이제부터는 정말 아무도 모르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점점 더 고민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네. 근데 그 시간이 있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도 네. 나오게 된 것도 같고요. 네. 네. 그때 봐도 근데 진짜 비슷하더라고요. 이름이. 이름이. 네. 임지영 씨가 우승을 했고 네. 했는데 그걸 지영림인데 지윤리하고 너무 비슷하잖아요. 네, 그게 또 정말 그때 안타까웠던 거는 물론 그게 다 자기 이름 듣고 싶어 하죠. 네, 그 방에서는. 네. 그리고 그런데 그건 당연하죠. 네, 근데 이제 뭐 발음이 어쨌든 그 안에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방에서는 네. 그게 스피커가 없었어요. 아. 안에 기다리고 있는 방에. 네, 네. 그래서 다 12명 이렇게 파이널리스트 다 쫄쫄 앉아 있는데 네. 무대 저 멀리서 이제 마이크로 이제 울리는 데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냥 듣는 사람은 자기 이름 듣는 거예요. 그죠. 그죠. 네, 서로. 네. 근데 이제 저는 또 거기 그때 기억에 나는 거는 제 옆에 있던 친구들이 네. 그 멀리 있는 그 소리를 듣고 너다 이러고 막. 그러니까 저도 제 이름을 들었고 네. 그래서 근데 그때 이제 너무 다 잘 하고 싶은 마음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지 막 그게 막 제가 누구 잘못이는 막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뭐 하나의 해프닝으로. 네. 근데 거죠. 그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아마 감독이 그걸 그렇게 다큐 중요하게 안에. 다큐 안에 네. 넣었나 봐요. 네, 그래서 사실 퀸 엘리자베스 콩쿨에서 그 해만 유독 그분이 이제 그 다큐멘터리 찍으신 건데 근데 또 그게 운명인지 네. 그런 드라마틱한 일이 별로 잘 없는데 그죠, 그런 그죠. 일이 또 일어나서 네, 그래서 좀 기억나는 거는 또 그때 이제 파이널리스트들 두고 이제 인터뷰를 이제 다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제가 제일 이제 액티브하게 응했다고. 그래서 사실 그 영화가 콩쿨 영화긴 한데 제가 되게 많이 나오세요. 출연비 중에 제일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우연치 않게 약간 그렇게 비중 있는 역을 맡게 돼가지고 약간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나려고 저 약간 운명을 믿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일이 일어나려고 그게 그렇게 됐나 보다. 약간 그렇게 되고 근데 너무 12명 그때 했던 12명 다들 너무 잘 하는 친구들이었고 지금도 너무 다들 잘 됐고요. 그죠. 그때 올라갔던 임지영 씨가 우승했고 그때 김범소리 씨도 같이 올라갔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참 그때 한국인이 그렇게 또 여럿이 올라간 것도 되게 드문 일이었고 맞아요. 그래서 근데 한국 이제 다른 연주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거기 있던 뭐 독일 친구들도 그렇고 지금은 다 너무 잘 나가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진짜 그게 또
거기 갔던 분들은 그 갔던 사람의 그 약간 그게 있어서 네. 아 그때 약간 군대 갔다 온 것처럼 약간, 그죠. 그 연도에야 네, 그래서 약간 네, 네. 그래서 항상 우연히 만나면 또 그 얘기하고 그렇게 어. 되죠. 근데 진짜 맞아요. 네, 열흘 정도 동거동락했던 사이니까. 그렇죠. 네. 그때 왜 김남윤 선생님 지금 돌아가셨지만 네. 네. 그때 심사위원으로 네. 계셨잖아요. 네. 근데 김남윤 선생님한테 배우기도 하셨나요? 저는 오래 배웠었죠. 아, 그렇구나.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네. 유학 가기 전까지 배워서 어. 10년 넘게 배웠어요. 그럼 임지혁 씨도 김남윤 선생님한테 네. 배웠고 다 그쪽. 네. 그랬구나. 네. 네. 그래서 참 그때 심사도 오셨었고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김남윤 선생님이 아니라고 그때 맞아요. 시상식 때 그 네. 발표한 사람이 이제 발음이 틀렸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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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이 틀렸다기보다 뭐 외국 사람이 발음하니까 이제 네. 비슷하게 그럴 수 들리는 있겠네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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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참 그게 이제 영화가 돼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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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는 이지훈 씨 하면 딱 그때 봤던 그게 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서 진짜 주인공이라고 할 정도로 네. 진짜 인터뷰도 되게 분량이 굉장히 많이 나갔고 네.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저는 또 그 콩쿠르 끝나고서는 이제 그 일이 너무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네. 그 결과 나오는 데서 네. 이제 어나운스먼트 그런 일이 그리고 사실 콩쿠르 끝나고는 그 벨기에 이제 텔레비전에 네. 제 얼굴밖에 안 나왔어요. 신문에도 제 얼굴 나오고 TV에 제 얼굴밖에 안 나오고 제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다른 분들한테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괜히 막 민폐가 된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해가지고 사실 정말 입상자들이 그 어텐션을 받아야 되는 너무 네. 이 이야기만 나와가지고 그런데 이제 또 거기서 정말 재미있는 거는 그러고서는 그게 5월에 이제 끝났고 네. 6월 초에 끝났고 제가 7월 한 중순쯤 7월 말쯤에 스위스에 어디 네. 이제 페스티벌을 갔는데 네. 이제 거기 산속에 하는 거라서 이제 네, 친구들이랑 네. 등산을 갔어요. 네. 쉬는 날. 그러니까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스위스 산 그냥 정말 뭐 등산하는 네, 등산로에서 어떤 게 약간 외국인 유러피안 아줌마 두 분이 이렇게 네. 저쪽에서 오시는 거예요. 네. 근데 저를 이렇게 보니 우리 어디서 본 사이 아니냐고 그래서 저는 처음 보는 분인데 네. 그래서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네. 네. 그냥 저한테 큰 생각을 해보시는 저는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했더니 거기서 봤다고. 너 거기 너 you're the wrong girl 이런 거 너 걔지 너 잘못 나온 애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나 약간 벨기에에서 오신 아줌마 두 분인데 어머. TV에서 저 얼굴을 너무 네. 자주 보셔가지고 네, 네.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스위스 등산 갔다가 또 유명인사 된 적 있어요. 아, 참. 근데 그것도 참 오래 됐네요. 네. 9년 9년 전. 네, 네. 아, 네. 근데 그 영화 덕분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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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앞으로 뭐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네. 급 마무리.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이 연주 연주 이제 하실 거잖아요. 예, 며칠에 하세요? 저 29일 토요일 오후 2시에 네. 예술전당 예술전당에서. IBK 네, 홀에서 그리고 또 국내 연주 일정이 잡힌 게 있지 않나요?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 족주에 하고 제가 7월 말에는 네. 대관령 국제음악제 와서 또 연주 많이 네. 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도 자주 뵐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10월 달, 11월, 12월 계속 네. 되게 흥미로운 연주들이 많이 그래요? 잡혀서요. 네. 그때도 뵐 수 있을 근데 것 왔다 같아요. 갔다 하느라 좀 바쁘시겠어요. 네. 일이 많은데. 좀 행복한 비명이죠. 사실은. 네. 네. 근데 저기 궁금한 게 독주 전에 하실 때랑 이렇게 오케스트라 하다가 독주를 하실 때랑 이렇게 음악적으로 뭔가 변화가 있어요? 네. 임하는 그런 게? 이제 그 독주회 같은 경우에는요. 실내악관도 다르게 어쨌든 저와 피아니스트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피아니스트와 하는 대화를 관객분들이 들으시는 거예요. 근데 네. 오케스트라에서 할 때는 약간 회의를 하는 느낌이죠. 그래서 제 대화보다는 남들 얘기하는 거 다 듣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오케스트라 공연할 때는 제 소리보다는 그러니까 다른 분들 소리랑 더 맞춰야 되는 거고, 독주할 때는 제 욕심 나는 만큼 제 소리를 제 색깔을 낼 수 있는 거니까 네. 약간 어떻게 보면은 좀 대조가 되는
거기도 하죠. 그래서 약간 카멜레온처럼 색깔을 바꿔가면서 연주해야 되는 게 사실이에요. 네. 더 재밌으시겠네요. 네, 왔다 네, 갔다. 네. 근데 준비는 많이 해야 네. 되지만, 네. 근데 오케스트라 하기 전에도 전에 독주를 계속 하셨었으니까 그쵸. 네. 그때랑 이렇게 비교했을 때 네. 지금 독주할 때 어떤 좀 달라진 게 있나요? 네, 달라진 거는 제가 이제 오케스트라 연주를 많이 하면서 정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겪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약간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회복이 빨라요. 네, 그러니까 사고는 항상 일어나죠. 그러니까 저희 그 오페라는 특히 막 무대에서 뭐가 떨어지기도 하고 뭐 별의별 네. 일이 다 생기거든요. 뭐 네. 관객 중에서 누구 갑자기 아파서 막 병원에 실려가시고 막 이런 일도 많은데,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을 때 회복하는 시간이 굉장히 빨라진 그 네. 전화위복에 약간 네. 그런 상황을 되게 대처를 잘 하는 게 생겼고, 또 이제 오케스트라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이제 듣는 귀가 많이 발달을 해서 예전보다 실내악도 더 잘 들으면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그 경험을 많이 쌓았죠. 네.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너무 재밌게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나갔는데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제가 정말 지금 베를린에서 나가 산 지가 11년이 넘어가는데, 이렇게 매번 한국에 올 때마다 저는 너무 진짜 감사하고, 또 한국 관객분들 너무 열정적으로 항상 이제 에너지 주시는 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자주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더 자주 뵀으면 좋겠고, 더 연주에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고, 네. 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지훈 씨랑 함께 얘기해봤는데 이제 마무리 멘트를 하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내 말씀드릴게요. 골라듣는 뉴스룸 커튼콜은요. SBS 뉴스홈과 네이버 오디오 클립, 팟빵, 애플 팟캐스트, 구글 팟캐스트 등 오디오 플랫폼에서 또 유튜브 영상으로 만나실 수 있고요. 유튜브 플레이리스트 김수연 문화전문기자의 커튼콜에서 지난 것도 모아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검색창에 김수현 기자 커튼콜 치면 나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이지훈 씨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